또 세입자들이 들락날락했다는 거죠. 그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안 보이는 사람으로 금품 강취나 절취의 목적이다. 분명히 가능성을 추정해 봐야 된다. 현장에 지문 한 점 남기지 않은 범인. 범죄의 어떤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 강력 사건에 익숙해진 베테랑 형사들이 품에 지니고 있는 한 여자의 사진을 꺼내어 보입니다. 이 여자분이 그때 당시 사망한 여자분이고 손때 묻은 사진 속 미모의 여인은 대체 누굴까? 그날 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누구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운동이가 시 살인사건 현장 카메라 촬영하겠습니다. 장소는 주택가와 시장을 인접해 있고 가정집 3층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층 옥상으로 통하는 자물쇠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순간 현장을 기록하는 형사의 눈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누군가 다급하게 귀중품을 뒤진 듯 거실이 엉망입니다. 가방에 있던 물건들이 모조리 바닥에 팽겨쳐져 있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감식반의 증거 채취가 한창입니다. 범인이 집안 곳곳에 흔적을 남긴 겁니다. 범인의 흔적은 안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안방 곳곳에도 누군가 집안을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퇴진체돼 있고 창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한 여자가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발 묶여 있고 손목 묶여 있고 거의 목 뒤에까지 테이프가 다 감겨 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은 3겹 정도 얼굴을 좀 많이 감았죠. 얼굴은 뒤에 목까지 다 감았으니까. 다름 아닌 형사들의 수첩 속 그 여인입니다. 그날 이곳에서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엽기적인 범행 수법에 경찰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습니다. 처음 사건 현장을 본 형사들은 모두 강도 살인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현장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뒤진 흔적도 좀 있고 외부에서 밖에 창문이 약간 비닐로 좀 씌워져 있었는데 그 비닐을 약간 째 가지고 들어온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의 침입 흔적이 처음에는 그런 흔적이 충분히 보였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창문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마 자연스럽게 출입구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형사들이 직접 건물의 구조를 조사하던 도중 도저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4층이거든요. 1, 2, 3, 4층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장소 자체가. 여기 타고 올라가는데 1층, 2층, 3층 그 위에 지금 4층이잖아요. 예. 4층 건물인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 위해서는 이 옥상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쪽일 수도 있는데 이 앞에가 지금 창문이거든요. 아 여기로는 못 가요? 예,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옥상에서 4층 창문으로 통하는 길은 깎아지른 듯합니다. 게다가 주변은 고만고만한 높이의 공동주택들이 가득합니다. 범인이 창문으로 침입하는 도중 주변의 눈에 띄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범인은 대체 어떻게 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을 한 걸까? 그런데 이 현장에는 이상한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청테이프를 가오면은 그 조금 좀 말린다 해야 됩니까?
말린 그런 형태인데 그건 좀 이게- 대체적으로 좀 정교하게 반듯하게 좀 감겨져 있다 해야 되나. 피해자를 묶은 청테이프는 정교하고 고른 간격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청테이프로 숨이 막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만일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묶인 자국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남았을 겁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인은 비구 폐색성 질식사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채기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깨끗합니다. 저항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까? 뭐 찰과상이라든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 폐색성 질식사.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다른 외상이나 저항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발견할 때는 청테이프가 감겨져 있고 이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청테이프에 의한 비구 폐색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비구 폐색, 손이나 뭐 다른 물체를 이용해서 입이나 코를 막아서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테이프를 감기 전에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인 경우 대개 등 뒤쪽으로 손을 묶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죽은 구 씨의 경우 손이 앞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구 씨를 제압할 목적으로 테이프를 감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바꿔 말하면 범인이 굳이 청테이프로 그녀를 결박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인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나 뭐 성적인 이익, 뭐 성폭력의 흔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에 과도한 어떤 폭력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살인만을 위한 연출이었다면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감은 행동은 뭘 의미하는 걸까?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박을 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묶음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묶어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 이런 조금 이상 심리가 발현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거나 시신을 함부로 방치해 놓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구 씨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정돈된 자세로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와 면식 관계가 전혀 없는 범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테이프 안쪽면에는 제조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일대를 통틀어서 이 회사에서 나온 청테이프를 지급한 것은 딱 한 군데뿐이라고 합니다. 바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이 문구점입니다. 혹시 청테이프를 사갔던 인물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 문구점에는 4대의 CCTV가 가게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습니다. 선반의 가장 아래쪽에 놓여있는 청테이프 판매대는 허리를 숙였을 때 정확히 CCTV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만일 범인이 이곳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추적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범인이 사용한 청테이프 조각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피해자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에 묶여있던 청테이프를 수거해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작업이 이곳 감식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청테이프에서 나온 것 지문이 아니라 장갑흔입니다. 그 피해자 사후에 범죄자가 그 범행 장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신속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범죄자의 어떤 신원을 찾지 못하게 하는데 범인이 굉장한 노력을 쏟았거든요. 그 말은 일단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익은 달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데에 최대한 범죄자가 노력을 기울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테이핑을 갖다가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시간적 여유와
상황적인 파악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 증거로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인이 침입한 곳이 창문이 아니었다는 점에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창문을 제외하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단 한 군데, 현관뿐입니다. 이 문이었어요? 그렇죠. 문이 그래서 어떤 상태였어요? 당시 남편이 나갈 때는 문을 아마 잠그고 나온 것 같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문이 키를 열고 보니까 뒤에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 훼손된 흔적은 없고? 예, 전혀 없었어요. 당시 현관문이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범인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열쇠 없이도 이 문을 열 수 있는 전문 터리범이거나 그녀 스스로 문을 열어줄 만큼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범인은 숨겨둔 것이 더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에 비춰볼 때 한 6시간 정도는 지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온도로 사후 경과 시간 추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죠? 이 사람이 발견된 장소에 전기장판이 깔려져 있습니다. 발견 당시 구 씨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켜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씨가 살해된 그날 계속해서 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해 5월 무더위는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구 씨가 죽던 그날 일부 지역은 30도를 오르내렸을 정도입니다. 죽은 구 씨도 한여름에 입을 법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전기장판까지 틀어야 할 만큼 추위를 타는 체질이었다고 가정을 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전기장판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틀어놓고 갔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피해자의 어떤 시신의 부패를 빨리 촉진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거든요. 전기장판을 튼 것이 범인이었다는 게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은 죽은 직후부터 일정하게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구 씨의 시신은 전기장판의 영향으로 체온이 유지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부산 청테이프 사건의 범인이 사건 현장에 던진 마지막 트릭입니다. 그 집엔 향기롭고 따뜻한 그 집만의 내음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의 기억에는 카스테라. 처음 카스테라를 제가 집에서 수제로 먹어봤어요. 그거는 엄마였죠. 찾아오는 이들에게 참으로 넉넉했던 그 집의 주인은 홍태순 씨. 그 시절 대가족 집 맞이가 그랬듯 그 세월 교사의 아내가 그랬듯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홍태순 씨는 지난 1988년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고향 근처인 대구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성에서 근무를 했어요. 안식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에 근처에 사는 처제에게 급히 도움을 청했다는 남편. 형부의 연락을 받은 처제는 곧장 남편과 함께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지난 1999년 12월 20일 밤 9시 무렵이었습니다. 잠겨있던 대문과 달리 열려있던 현관문. 홍태순 씨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계단을 오르면 나오는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 탁 올라가는데 테이프 있지요. 요 위에 테이프하고 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계단 한편에 놓여있던 노란색 박스 테이프와 커터칼. 그 맞은편이 거실의 출입문이었습니다. 물기가 마른 채로 방치돼 있던 김장용 배추. 다행히 거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한 구조로 지어졌던 홍태순 씨의 집. 거실은 1.5층 높이에 또 안방과 부엌은 2층 높이에 있었는데 기역자 모양의 베란다가 부엌 뒤쪽부터 거실 옆까지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그 경로를 통해 거실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제보.
불을 켜자 드러난 거실의 모습. 물건들은 어지러이 흐트러져 있고 홍태순 씨는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비닐로 씌워놨는데 겉에 테이프로 이렇게 직진 감아놓은 것 같아요. 테이프는 청테이프더라고요. 머리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겹으로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과 발도 묶여 있었던 고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포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본부까지 꾸려 이른바 대구 청테이프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현장엔 범인이 뒤진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거실뿐 아니라 집안 곳곳을 뒤진 뒤 방문들을 모두 잠그고 떠난 범인. 그가 절도범이 맞다면은 분명 없어진 물건도 있을 겁니다. 기금속이 없어졌다든지 어떤 재산상의 피해. 아, 그건 아무 이상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거 없어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던 범인은 그날 빈손으로 돌아간 걸까? 하지만 현장의 흔적들을 꼼꼼히 살피자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진 흔적은 도둑이 뒤질 수도 있는데 묵으려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리 뒤질 수도 있겠다. 진짜 도둑놈이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텐데 평상 처음 그 집에 들어오는 빈면식범이라면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발을 묶고 손을 묶고 한 범인이 아는 사람, 즉 면식범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는 경찰. 입속에다가 장갑인가 뭔가 들어가 있어. 아, 입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네, 입안에 뭐가 있었어요. 있고 입가에 테이프를 바르고 그 바깥에 다시 또 아까 비닐봉지를 묶었다니까. 피해자의 얼굴에 씌어있던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여러 겹의 청테이프가 입 주변에 감겨 있습니다. 이를 떼어내자 입안에는 장갑이 확인됩니다. 고인의 것입니다. 워낙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해놨으니까 보일러를 다 올려가지고 바닥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그 실내 공간이 태울 정도로 했대. 그 자체를 못 견디지. 그건 뭐 그렇게 추울 때 붙어야 되나. 사망 당일 바로 발견되지 못한 피해자는 겨울철임에도 시신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후끈할 정도였다는 거실. 그 이유는 설정돼 있던 보일러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게 옷이 그 털이 아니고 인절해가지고 이게 옷이 그 바닥에서 눌었어. 이제 뜨거워서 이제 눌었거든요. 붙었거든요. 저 사람은 이제 벌레가 안 된 사람이고 이제 그 유족들인데 막 그 물어봤을 때 평소에 그 일반 주택 때로 춥거든요. 평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겉옷을 껴입어가며 보일러 사용을 아꼈던 홍태순 씨였습니다. 그런 홍태순 씨의 삶은 그날 사건 현장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 발견 당일 계단에서 목격된 노란색 박스 테이프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고인이 파스 대신 붙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검소하고 평범했던 50대 주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대체 그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처럼 그는 현장을 강도 사건처럼 연출한 뒤 일부러 보일러를 틀어둔 뒤 떠난 걸까? 하긴 다 했죠. 근데 내용이 없으니까 그때 형사로서는 CCTV가 있었으면 좀 수사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건데. 그날 언니의 죽음을 발견했던 동생 부부는 현장에 범인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언니의 시신을 발견하던 그날 부엌신 그대 설거지통 안에서 목격된 커피잔 2개. 범인은 홍태순 씨와 마주 앉아 커피를 나눠 마신 손님인 걸까? 당시 경찰 역시 이 마지막 손님의 방문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애썼고 그 결과 중요한 시점을 찾았는데 바로 시신이 발견되기 나흘 전인 1999년 12월 16일부터라고 합니다. 12월 16일 오후 홍태순 씨를 방문한 첫 번째 손님은 기름 배달부. 당시 보일러용 기름을 주여준 배달부는 홍태순 씨가 외상으로 거래했다고 기억합니다.
이날 기름을 채운 보일러는 홍태순 씨가 쓰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있는 2세대의 전셋집 중 한 집의 것이었습니다. 주유가 끝난 직후 그날 그곳으로 60대 여성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집을 지었던 제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주인집과 전셋집의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이날 오후 6시 경기도에 있던 남편과 통화를 했지만 세입자가 이사온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7일 이날 오전 8시경 어제 이사온 세입자가 외상으로 놓은 보일러 기름값을 홍태순 씨에게 맡긴 뒤 외출을 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습니다. 어제 받지 못한 기름값을 받으러 기름 배달부가 집을 방문한 시각은 오전 10시. 하지만 기름 배달부 역시 홍태순 씨를 만나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뭐 그 집을 갖는 걸로 나오잖아. 조심성 많은 홍태순 씨가 정오가 지날 무렵 문을 열어준 손님은 부동산 업자와 남은 전셋집을 보러 온 남자 손님. 혹시 이들이 커피를 마신 손님인 걸까? 경찰의 수사 결과 커피 잔의 주인은 이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점심 무렵 부동산 업자와 손님이 다녀간 이후 홍태순 씨의 생존 반응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판단한 사망 추정 시간은 12월 17일 오후. 경찰이 추정이 맞다면 홍태순 씨는 사망한 지 3일 뒤에야 발견됐던 겁니다. 시신이 있던 거실은 물론 2층에 있는 안방과 작은 방 문까지 잠근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범인.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갑작스런 방문이 가능했던 손님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범행 과정에서 범인이 사용한 도구들도 눈여겨보라고 조언합니다. 온 집안은 아주 자유롭게 다니면서 필요한 도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범인은 피해자의 몸에 비닐봉지와 청테이프 그리고 넥타이와 전깃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시신 주변에는 수건과 비닐랩도 가져다 뒀습니다. 모두 집에 있던 물건들인데 물건들의 원래 위치를 생각해보면 범인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 걸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듯 홍태순 씨 집은 특이하게 지어져 처음 온 이들은 헷갈려하는 구조입니다. 범인은 면식관계이면서 집안 내부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피해자의 집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처음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한 범인은 이후 장갑과 청테이프로 재갈을 물렸고 전깃줄로 다리도 묶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사리를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죽음을 끝까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금품 강취나 절취의 목적이다. 이 범죄가 진행이 되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봤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살인으로 이어진 유형의 범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들어왔을 시기에 벌어진 사건. 그것은 우연일까? 더욱 수상한 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도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점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망한 피해자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다라는 거는 사실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면식 관계에서 아마 그 시신으로서의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려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사망을 재차 확인한 잔혹성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묘하게 공존하는 현장. 공격 행위와 이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추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인 중 한 사람은 시신의 모습을 수습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오고 부엌에서 비닐봉지와 비닐랩을 챙겨왔던 걸로 보입니다. 극과 극의 감정이 혼재했던 현장. 그러니까 과거 수사진들이 이 현장에서 범인의 미안함을 읽어낸 것도 결코 틀린 추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범인, 그 혹은 그들 대체 누구였을까?